향연, 플라톤의 향연. 오늘날 플라톤의 향연은 고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템 시카고 대학에선 세계적으로 고전 읽기 유행을 일으켰던 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1929년부터 운영했는데, 간략히 말해 졸업을 위해 세계 위대한 고전 100권을 읽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연은 이 고전 목록 36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향연은 고교 논술이나 혹은 대학 교양 강좌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죠. 그렇다면 향연은 왜 이렇게나 유명한 걸까요? 오늘날 이렇게 향연이 활발히 취급되는 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적 깊이도 깊이지만 무엇보다 저자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격언에 바로 그 플라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오늘날 사람들에겐 이른바 철인왕 개념의 주인으로도 유명한 바로 그 플라톤 말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학계를 뜻하는 아카데미라는 말이 플라톤이 세운 학교 이름이었던 아카데미아에서 왔을 정도이죠. 둘째, 향연은 철학 입문자에게 권할 만한 텍스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앞서 말한 플라톤의 대표작은 단연 국가입니다. 그리스어로 폴리테이아라고 하죠. 그러나 국가는 국내 번역본 기준으로 무려 592쪽의 분량을 가진 철학적 벽돌이고, 분량만큼이나 다뤄지는 주제들도 폭넓고 깊습니다. 다시 말해 초심자가 읽었다간 도중에 포기하기 딱 좋은 책이란 뜻이죠. 반면에 향연은 100여 쪽 안팎의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문학적이라는 형용사는 대충 그나마 가독성이 뛰어나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간, 그리하여 오늘날 향연은 철학 입문자에게 권장되는 텍스트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향연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을까요? 현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 위키백과에서 향연을 검색해 봅시다. 대략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말하자면 플라톤의 연애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MZ세대의 시타델인 나무위키에서도 비슷한 요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친구들이 모여 누워서 술 마시고 노는 이야기인데, 주된 대화 내용은 사랑이란 무엇인가이다. 유튜브에서도 향연은 플라토닉 러브, 그러니까 육체를 무시한 순수하고도 정신적인 연애라거나 혹은 사랑에 대한 철학적 담론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묻건대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종의 사랑 얘기로만 향연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의 강조점을 찍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향연에서 오늘날 사랑으로 번역되는 말은 에로스입니다. 향연의 큰 줄거리는 소크라테스를 포함하여 연애에 참석한 8명 사람들이 각자 에로스에 대한 찬가나 혹은 일종의 연설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도입부에서 의사인 에릭 슈마코스가 친구 파이드로스가 했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파이드로스는 매번 나를 향해 못마땅하면 말하거든. 에릭 슈마코스. 다른 신들에게는 시인들이 지어놓은 송가와 찬가가 있는데, 그토록 오래되고 그토록 위대한 신인 에로스에게는 도대체 이제까지 살았던 하고 많은 시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어떤 찬가나 찬미를 지어놓은 게 없다는 건 좀 심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향연의 발단은 그리스의 신들 중 하나였던 에로스에 대한 찬가가 없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연애에 모인 소크라테스와 그 친구들이 에로스를 기리는 노래를 불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향연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에로스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이쯤에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에로스가 사랑이고 사랑이 에로스인 거 아니야? 이 반문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이고, 오늘날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옆에 있는 작은 아기 천사 큐피드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수입되면서 에로스라는 신의 이름이 라틴어로 사랑의 신을 뜻했던 큐피드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로스와 사랑의 관계는 향연의 첫 번째 연설자인 파이드로스가 당대 아테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동성애 관계를 합리화하는 대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자로서 그는 우리에게 있는 최대로 좋은 것들의 원인이네.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사랑해주는 쓸만한 사람을 갖는 것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쓸만한 소년 애인을 갖는 것보다 더 크게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로서는 말할 수 없거든. 그러나 일부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날 에로스를 취급하는 방식과 고대 그리스에서 에로스를 취급하는 방식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로스라고 말했을 때 떠올리는 건 이성애나 동성애 같은 성애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이미지엔 앞서 봤듯 향연에서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한 철학적 논변을 펼쳤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그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역시나 천년 넘도록 서양 문화를 지배했던 카톨릭입니다. 잘 알다시피 카톨릭에선 에로스를 육체적인 사랑으로 규정했고, 이 반대항에 이기심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사랑인 아가페를 놨으니까요. 그러나 에로스는 기독교보다 좋기 500년은 더 앞선 개념입니다. 그러니 향연을 읽을 때 이런 기독교적 이분법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아테네에서 에로스는 다양한 의미로 통용됐는데, 플라톤이 살았던 기원전 4세기 이전부터 이미 단순히 성애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기원전 5세기를 살았던 고대의 대표적인 역사가 중 하나인 투키디데스의 대표작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출항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장년층은 자신들이 공격하러 가는 도시들을 정복하거나 적어도 그런 대군이 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년층은 먼 나라들을 보고 겪고 싶었으며 자신들은 무사귀환하리라고 확신했다. 일반 병사들은 당장에는 일당을 받고 제국을 키워놓으면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일당을 받고 근무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건 원정을 떠나기 전에 병사들의 심리를 적어놓은 구절인데, 여기서 욕망에 사로잡혔다의 원어는 에로스 에네페제입니다. 여기서 에로스가 성애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나요? 아니죠. 물적 탐욕이나 정치성, 다시 말해 비육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됩니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했던 파이드로스가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는 바로 테베의 신성부대입니다. 아니, 동성애랑 군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역사적으로 테바이에 실존했던 이 군사 조직은 동성애자들로만 이루어진 군대였는데, 논리는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끼리 전쟁에 나가면 자기 애인을 보호하거나 또는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실제로 동성애자들만 구성된 군대를 꾸려봤는데, 아니, 이 무지개 근육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 2세가 테베를 침공했을 때 인간 병기들로 구성된 스파르타군을 막아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연에서 파이드로스가 봤을 때 동성애라는 게 성애적 해감 외에도 우애와 용맹이란 미덕을 촉진시키는 원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신이 바로 에로스라고 봤죠. 자, 어떻습니까? 군대니 미덕이니 이미 연애론하고는 꽤나 거리가 멀어졌죠. 참고로 파이드로스 에로스 찬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는 주장하는 바이네. 에로스가 신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또 살아있든 죽은 후에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덕과 행복을 얻는 일과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자라고 말이네. 따라서 향연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담론 정도로만 축소하여 이해해선 곤란합니다. 앞서 살펴본 투키디데스와 파이드로스의 에로스 용례에서도 잘 드러나듯 고대 그리스에서 에로스는 육체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의미로 사용됐고, 탐욕, 정치, 미덕 등 그 의미도 다양했기 때문이죠.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거칠게 요약해서 향연이라는 저작은 당시 통용되던 에로스의 여러 의미들을 정리한 뒤 플라톤이 원하는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이 에로스의 정의를 독점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법하죠. 플라톤은 왜 에로스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 텍스트는 구름 위에서 적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한 역사 속에서 적히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처럼 텍스트의 내용은 글쓴이 이해관계에 좌우됩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미셸 푸코가 말했던 권력적 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언제나 시금석으로 삼을만 하죠. 그렇다면 플라톤의 향연은 어떤 권력적 관계에 결부되어 있었을까요?
일단 향연에 쓰인 여러 구절과 단어들을 바탕으로 미뤄 짐작하자면 향연에 집힐 연대는 대략 기원전 384년에서 379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대충 기원전 4세기 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절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는 어떠했는가? 일단 이전 세기에 벌어졌던 펠로폰네스 전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개전과 휴전을 반복하며 이어졌던 이 전쟁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싸웠던 전쟁인데 결론적으로 기원전 5세기 말력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절 전성기를 구가했던 제국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스파르타가 승전을 하긴 했지만 펠로폰네소 전쟁이 워낙 지독했기 때문에 아테네를 직접 지배할 만큼의 여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30년을 질질 끌어서 겨우 얻어낸 스파르타의 패권은 아까 위에서 말한 무지개 군대를 보유한 테바에게 패배하면서 채 20년도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죠. 좌우건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직접 지배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자신의 괴뢰 정권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른바 30인 참주정이었죠. 물론 이건 스파르타가 머리를 잘 굴린 나름 묘수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민주정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부유층과 귀족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귀족 입장에선 자신과 일반 시민이 똑같은 한 표인 상황이 짜증났던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테네 귀족들을 지원했고 귀족 입장에선 이 기회에 아테네 민주파들을 완전히 박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즉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는 부유층과 귀족들이 30인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명분은 아테네가 망한 이유는 민주정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재적인 전권을 휘둘렀죠. 물론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결정타를 맞았던 시틸리아 원정의 실패 원인은 민주파의 잘못이 아니라 귀족 출신이었던 니키아스의 거대한 삽질 때문이었지만 그게 정의는 강자의 이득이다라는 트라시마코스의 말 맞다나 스파르타의 권세를 등에 업은 30위원회는 자신들의 뜻을 마음대로 관철시켰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권리는 박탈됐고 반대파들은 법적 절차 없이 사형선고를 받거나 국에 추방됐으며 또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야만 했죠. 이 폭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기원전 404년 아테네 시민들이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정을 생각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라시블로스 장군을 중심으로 뭉친 민주파가 가까스로 30인 참주정을 무너뜨리고 아테네에 주둔하고 있던 스파르타군을 철수시키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거든요. 이로써 아테네는 민주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겪은 상처에다가 30인 참주정으로 인한 내전까지 사회가 너무 피폐해진 상태였죠. 그래서 일단 공동체의 재건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파는 30인 위원회에 참여했던 핵심적인 이들은 처벌했지만 이후 스파르타와의 협상을 통해 그 외의 부역자들에 대한 사면령엔 동의하게 됩니다.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사면 안 시키면 또 다른 내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바로 기원전 5세기의 끝 무렵인 40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태로운 평화였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전의 상처가 꼴랑 사면령 하나만으로 단박에 치유될 리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긴장 속에서 기원전 4세기가 시작됩니다. 플라톤이 대략 423년경에 태어났으니까 399년엔 혈기왕성한 24살이었는데 젊은 플라톤에게 이 시절은 더욱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외가 친척이 바로 30인 참주정의 우두머리였던 크리티아스였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 조각상은 크리티아스의 것이 아니라 알키비아데스의 것입니다. 흉상 밑에 크리티아스의 친구 알키비아데스라고 적혀있죠. 잠깐 썰을 풀어보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꽤 큽니다.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영웅 페리클레스의 혈족이자 굉장한 야심가였고 또한 아테네 민주파로부터 축출당해 아테네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가 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국가도 아니고 스파르타로 망명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원전 411년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크리티아스보다 먼저 아테네 민주정을 깨뜨리고서 400인회라는 과두정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두적 성향 면에서 크리티아스와 알키비아데스는 유유상종이었던 셈이죠.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의 공통된 스승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였거든요. 이러니까 30인 참주정을 무너뜨린 아테네 민주파 입장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과두파의 정신적 지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들 잘 알다시피 결국 민주파는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라는 이유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기소 내용이 좀 억지스럽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 30일 위원회 시절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란죄로는 소크라테스를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파 쪽에서 무리를 하게 된 거죠. 좌우간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게 됐고 이게 바로 기원전 39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플라톤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자신은 30인 참주정의 수계를 외삼촌으로 둔 귀족인데다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주파에 의해 일종의 사법살인을 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플라톤에게 아테네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플라톤에게 아테네 민주정은 통제되지 않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시대적 과제는 바로 이 괴물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두 단계를 거쳤죠. 첫째, 민주정을 올바르게 만들어 본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30인 참주정이 미쳐 날뛰는 걸 봤는데 곧바로 귀족정이나 왕정을 지지하기는 어렵겠죠. 또한 기원전 4세기 초엽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됐을 만큼 엄혹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민주정에 반대되는 정치체제를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적힌 초기 대화편들을 보면 플라톤이 일방적으로 민주정을 헐뜯거나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메논 같은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노예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장면에선 일종의 급진적 평등주의마저 느껴질 정도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민주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본다. 실제로 기원전 375년을 전후하여 10년간 집필된 국가에서 늙은 플라톤은 말하길 민주정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때문에 자멸할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었고 또한 대안으로 그 유명한 철인왕을 제시했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 플라톤이 왜 에로스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 당시 아테네 민주정의 상황, 좀 더 정확히는 이에 대응하는 플라톤의 정치적 입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구절을 다시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 에로스는 전쟁의 탐욕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벌써 느낌이 좀 오시죠?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향해에서 플라톤은 에로스를 도덕화하는데 이 작업은 당대 제국주의 노선을 지지했던 아테네 민주파를 겨냥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향연의 지필 연대가 기원전 4세기 초엽이라고 했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펠로폰네스 전쟁이 끝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395년부터 387년까지 이어진 코린토스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나 역시나 길어졌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엔 아테네 제국주의와 반전론자로서의 플라톤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물론 잘 안 될 게 뻔하지만 여하간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향연의 본 텍스트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만 마칩니다. 총총.